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2명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방역 갈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백신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5개 회사가 코로나19 임상에 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전병율 차의학 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 5일 정도 600명 쭉 유지하다가 700명 한 번 있었고요. 네. 어제 오늘 발표된 확진자는 500명대거든요. 일단 지금의 추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서는 코로나19 감염된 그 무증상 감염자들이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개별 접촉에 의한 확진자 비율도 증가되고 있고요. 또 일일 평균 환자 발생 양상도 500명대에서 600명대를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1000명대 이상의 환자까지도 발생될 수 있는 상당히 그 엄중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4차 유행은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네, 얼마든지 이 집단 감염의 양상이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은 예. 충분히 1000명대 또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평론가님, 이제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가 연장이 됐잖아요. 보통 2주 단위였는데 한 주 더 늘렸고, 네. 5월 2일까지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1년도 넘고 그러니까 피로감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핀셋 방역 조치라는 것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또 어떨까 궁금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힘겨울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좀 강한 편이었는데 그 요인은 많이 사그라들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 공포라는 요인을 빼고 본다면은 인내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느슨해진 것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할 것이고 현재 확산세를 보면은 신규 확진자 일일 보면 한 500명대가 거의 뭐 베이스가 되다시피 한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특정 집단에서만 신천지 사례처럼 그렇게 감염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비수도권 쪽에서도 감염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각적으로 힘든 상황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쪽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확산세가 잡히면 거리두기를 완화해서 어느 정도 그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생각이 있었을 텐데 현재로서는 그것을 시도하기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굉장히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현재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나중에 또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더 가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원칙론적인 것을 견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감염 경로를 보니까요. 집단 감염보다 최근에는 확진자를 접촉한 이후에 감염되는 게 증가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확진자가 100명이다. 네. 근데 집단 감염에 의한 감염이라고 하면은 그 장소만 통제를 하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예. 그러나 이 100명이라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개별적인 접촉에서 발생했다라고 본다면은 이 방역 당국이 관리해야 될 장소나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예.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개별 접촉에 의한 환자가 많다는 의미는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예.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면 집단 감염보다 방역 당국의 관리도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이 환자 수의 증가를 볼 수 있는 재생산 지수라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 그걸 우리가 R0라고 하는데요. 1.12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1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예. 계속해서 환자가 증가되고 있다. 그런 양상이고요. 예.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염원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그 불확실한 이 접촉이 한 24%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얼마든지 환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되는 양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네. 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어제 6대 특별 대책을 내놓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은 선제 검사를 좀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 내용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목욕탕, 어린이집이나 유흥시설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또 학교 내 기숙사, 사업장 이런 쪽에서도 주기적으로 표준 검사를 실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단 검사를 효율화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선별 진료소,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예. 번째는 유증상자의 경우에 의료진의 그 진단 검사 의뢰서를 더 간소화해서 조기에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밖에는 뭐 신속한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모든 시군구에서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한다. 그리고 신장 질환이라든지 면역 저하, 비만 이쪽 환자들에게 항체 치료제 사용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예.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한다. 이렇게 6가지 특별 대책이 제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자가 검사 도구를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도 앞서 자가 진단 도구를 도입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서요. 교수께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 자가진단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속진단 키트 방법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실제 환자를 환자로 찾아내는 비율이 그 소위 말하는 그 RT-PCR 그 방법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진단 방법은 우리가 그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양성 환자를 그나마 스크리닝 목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면에서는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데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 신속 진단 검사 방법, 즉 자가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스스로 이제 검사를 해서 확진 여부를 판정하고 그리고 또 실제 정확한 확진 판정은 이 분자 생물학적 방법인 RT-PCR을 이용해서 그 검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확진자를 찾아내는 데는 중요한 그런 이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근데 그 자가진단 키트가 정확도 면에서는 믿을만한 상황입니까? 일단 정확성이라는 면에서는 RT-PCR, 리얼타임 PCR보다는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러나 우리 그 인구 집단 속에서 환자를 찾아내는 방법으로서는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이 그 최종 확진 진단 방법은 아니다. 예. 그러나 방역적으로는 이 신속 진단 키트, 자가 진단 키트는 충분히 권고할 만한 그런 진단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은경 청장도 자가진단 키트는 아직은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 권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정부가 자가 검사 도구 개발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신청하는 그 기업들은 아직 없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할까요? 지원까지 해준다고 말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효과가 드러날지 이거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지원 업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흔히 쉽게 생각하면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고 개발이 되면은 정책에 영향을 끼친다. 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역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정책이라든지 사회 정치,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또 과학기술 개발이 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해외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적은 편이었고 굳이 자가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좀 많이 떨어지는 나라였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검사도 주로 선별진료소 위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럼 업체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개발을 하더라도 이것이 쓰인다는 보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을 별로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 현재 뭐 정부나 일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임상 시험에 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경우는 이제 과학기술과 정책의 선후 순위에서 정책이 먼저고 과학기술이 뒤따라가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가진단 키트가 해외로 수출하는 게 있다 이런 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뭐 그 진단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이제 또 이 법적으로는 이 해외 수출용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또 한계가 있습니다. 승인 절차가 뭔가 다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이러한 자가진단 키트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문가용으로 이제 승인된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제품으로서 또 그 해당 업체에서 해외 수출한 그런 이 경력이 있는 그런 제품들의 경우에서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예.
국내에서의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또 그리고 이제 그 사용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정식 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했을 때 예. 이 자가진단 키트가 국내에서 좀 더 빠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수출하는 제품 똑같은 제품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전 관리에 대한 강화를 좀 목록에 넣었군요. 일단은 국내 사용에 대한 그 임상시험 자료가 제출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러한 자료가 현재 없기 때문에 국내 전문가용으로 사용된 제품들에 대해서 국내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긴급 승인을 하겠다. 뭐 이런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격리가 면제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를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를 좀 더 철저하게 막기 위한 조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는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일정한 규제, 그러니까 불가피한 것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격리 면제 입국자에 해당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와 예. 함께 이제 격리 면제 입국자에 대해서도 5 내지 7일 차에 모두 PCR 검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또 정해졌고요. 그리고 예. 이제 특히 남아공이라든지 탄자니아 이쪽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14일간 임시생활 격리라고 하는 그런 조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예. 현재 국내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어느 정도 지점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그 현재 정부는 지난해 10월 달부터 현재까지 6,453건에 대한 검체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한 결과 총 379건의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고 그 중에서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324건, 그리고 또 남아공발 바이러스가 46건, 그리고 또 브라질발 바이러스가 이제 7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는 소위 말해서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더 훨씬 빠르고 그리고 또 이 소아나 청소년층에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전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지 않도록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집단 발병을 했을 경우에 그 확진자를 대상으로 해서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계속해서 이제 관찰을 하고 예. 그리고 네. 이제 통제를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국내에서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양상은 우려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격리와 그리고 또 검사가 진행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다행입니다. 백신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백신이 두 종류죠, 아직은요. 아스트라제네카, 네. 화이자잖아요. 노바백스가 우리나라에서 6월 달에는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2분기에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게 돼 있는 예정이라서 예.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조금 늦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원자재 수급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또 다 깔려 있었기 때문에 좀 차질이 빚어졌는데 그나마 다행히 이제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네. 방향이 방향이 정해졌고 일단 이달부터 생산에 들어가서 한 6월쯤에 이르면은 완제품이 출시가 되는 그런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분량은 한 4천만 명분 정도 예. 되는 것이고 2천만 명분 정도 되는 것이고요. 이게 또 국내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아스트라제네카와 마찬가지로 노바백스한테 있기 때문에 이 백신 역시 좀 기대를 모을 만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백신 수급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국내에 생산하고 있고 노바백스도 국내에서 생산한다는데 왜 계속 모자란다고 하냐? 더 많이 생산하면 되지. 그게 생산을 국내에서 한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그 지역으로 다 가거나 아니면은 생산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국제적인 분업의 질서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아무래도 산지가 가깝기 때문에 용이한 측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그거를 무작정 당겨갈 수는 없다. 이것은 이제 국제적인 질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노바백스까지 우리나라 들어오면 또 노바백스는 과연 안전한가? 아직 그 삼상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유럽과 미국에서는 아직 승인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그러면 지금 노바백스 지금 상황에서 들여온다고 해도 믿고 쓸 수 있나 이런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영국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3상 시험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총 그 18세에서 84세 사이에 15,000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그 이 백신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96.4%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예. 파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그런 수치이고요. 또 실제 이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남아공의 경우에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50%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임상 시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빠르면은 한 4월이나 5월 정도에 그 허가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미국에서도 한 7월 정도에는 허가가 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제 대통령이 발표한 것처럼 국내에서 이 노바백신이 생산이 되고 그것이 6월 달에 우리나라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예. 이 노바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믿고 신뢰를 해도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국내 기업들 역시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예. 네, 정부에서도 뭐 이 백신 개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490억 원 정도 지원했고 올해는 조금 더 많은 687억 원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올 하반기에 3상에 착수하는 것이 목표인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정부 지원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금액 지원, 투자 이것 외에도 예. 임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또 국가감염병 임상시험재단을 통해서 참여자 모집에서도 이제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그럴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임상을 앞두고 있는 이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들이 이제 합성항원이라든지 유전자 제조합 이쪽인데 화이자와 같은 메신저 RNA 이쪽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좀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백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사실 정부의 목표가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루자라는 부분이었는데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좀 실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뭐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의 그 이 접종률이 전체 그 접종 대상 인구의 2.2% 수준에 불과한 예. 그런 수치가 아무래도 이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사실상 백신 확보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11월 집단 면역의 가능성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현재 그 얀센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그 식약처의 그 이 심사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제 곧바로 또 모더나의 경우에도 이제 심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예. 그러한 그 발표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예를 들어서 얀센이라든지 모더나 이런 파이자의 백신이 계약분대로 과연 적게 공급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 집단 면역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는데 예. 안타깝게도 이런 요인들은 다 외적 요인입니다. 그런 외적 요인은 정부가 얼마나 많은 이제 그 외교력을 가지고 그 생산 국가와 생산 기업 간의 협력을 잘 하느냐 거기에 저는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백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1차 접종한 그 사람을 보니까 120만 정도거든요. 그 정부가 6월 달까지는 1,200만을 목표로 백신을 접종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속도가 처음에는 좀 느린 감이 있는데 느린 그런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수급일까요? 이제 그 물량이 이제 적게 그 원하는 양만큼 이제 확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 백신을 그 이 배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늦어지는 거고요. 또 그런 것에 따라서 접종 대상 인구도 그 물량만큼으로 이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예. 백신 접종이 늦어지는 겁니다. 사실 현재 우리의 그 의료 인력이나 시설의 그 역량을 보게 되면은 하루 평균 110만 명까지도 접종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역량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얀센이나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적기에 적정량이 공급이 될 수가 있다면은 하루에도 100만 명 정도의 접종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예. 그 물량 확보를 전제로 해서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우리의 기술력으로는 지금까지 누적이 120만인데 하루 만에 이 인원을 맞출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 30세 이하는 좀 보류를 했잖아요, 접종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계획대로 만 30세 이하에 접종될 물량이 남을 텐데 그 남는 물량을 60세에서 64세 고령층에게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왜 이런 특정 연령대를 선택했을까요? 일단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가 고령층부터 잡혀 있었죠. 연령별로 친다면은. 예. 근데 한동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효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고령층의 접종이 유보가 됐었는데 그거 이제 풀리게 되면서 마치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65세 이상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후순위가 바로 다음 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60세에서 65세 이렇게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 해서 이제 65세 이상을 이제 마치는 단계에서 같이 이제 60세 이 연령대에 대해서도 좀 당겨서 앞당겨서 마치겠다. 그래서 접종률을 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네.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각국의 그 소위 말하는 백신 부작용 사례가 네.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또 그러한 보도가 이제 요즘 뭐 SNS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다 보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사실상 이 백신을 맞았을 때의 이익과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백신을 맞았을 때의 이익과 백신을 맞았을 때 발생하는 위험 네네. 그 위험과 이익을 놓고 봤을 때는 맞았을 때의 이익이 위험보다는 더 크다라는 네. 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한 면에서 백신에 대해서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그 이 고연령층 위험 집단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그 접종하지 않았을 때 그 이 위험보다 훨씬 예. 더 큰 이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위도 보니까 어르신분들이 이제 그 일부 그냥 가짜 뉴스 또 그 인터넷에 막 확대 재생산되는 가짜 뉴스 때문에 더 백신 맞기를 불안해하시고 아스트라제네카 맞기는 더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안심 좀 더 확신 있게 안심하게 맞아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그동안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그 부작용들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그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그 인과관계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입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요즘 그 드물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혈전증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2건이 이제 발생한 그런 사례인데 아직까지도 그 인과성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입증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또 접종을 기피할 만한 그런 뭐 이 뭐랄까요 좀 입증된 그런 사실들은 아직까지는 제시가 되고 있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백신 접종의 시기가 왔을 때는 일단 접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접종 이후에 발생되는 신체적 변화 양상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당국이나 의료기관에 신고를 해서 관리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정부가 밀접 접촉자 가운데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좀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접종을 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또 100% 예방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이 괜찮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사실 지금 각국에서의 그 접종 사례가 이제 쭉 누적이 돼 왔고 또 특히 이제 1차 접종만을 했을 때 감염을 줄일 수 있는 예방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1차 예방 접종을 마치신 분들의 소위 말하는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이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신 접종을 또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근거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한다면은 이런 자료들을 국민들이 믿고 정부 방역 당국의 지침을 충분히 따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어쨌든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가 이번 주에 백신 여권 앱도 공개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백신 여권과 관련해서는 각국에서 좀 의견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도입을 하는 그 추세 자체는 좀 거스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예. 여기 이제 난점이 뭐냐면 각국의 백신 수급이라든지 또 백신 접종 이 진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불균형,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예전부터 있었죠. 그리고 예. WHO에서도 현재로서는 이 백신 여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인데, 근데 최근까지 계속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WHO라든지 이쪽에서 뭘 얘기하는 게 잘 안 먹힙니다. 네. 각국에. 약간 탈세계화의 징후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자국 우선주의 이런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이 백신 여권을 개발하면 또 하는 대로 어느 정도 이제 다른 국가들도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고, 예. 또 한편으로는 백신 여권이 이제 접종을 유도하는 그런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자체는 좀 거스르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한데요. 백신 여권 도입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뭐 실제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할 때 확열 예방 주사를 이제 맞고 그 확열 예방 접종 증명서를 입국할 때 제시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떤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태, 그 경우에는 이 백신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이 코로나19 이 대유행 상황에서 접종을 한 경우에 그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각국 간의 이동을 어느 정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또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좀 자발적으로 맞을 수 있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백신 여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그 백신 여권이란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그 예전부터 있었던 거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라리아 주사 맞고도 뭐 해외나 이런 거잖아요. 확열 예방 주사가 이제 그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그 백신 여권이라는 게 이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는 주사에 맞았습니다. 확인서잖아요. 네, 일종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신을 나중에는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끼리는 만나면 조금 더 안 맞은 사람이 섞여 있을 때보다 안전하긴 한 겁니까? 일단은 그 예방 접종에 따른 그 이 예방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인구 집단의 그 일정 수준 이상,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70%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그 인구가 접종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접종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감염병의 유행을 저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11월 달까지 70%를 맞추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 70% 정도 맞으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일단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예. 개인적으로 내가 접종을 안 했다 하더라도 감염이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연결고리를 자를 수 있다는 의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개인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노력이 전제가 돼야 되겠고요. 또 접종을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는 접종을 맞는 것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집단 면역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안 받는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개인이 더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을 사회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